때는 조선 헌종 연간 한양 성저 십리박 버드나무 고개 인근에 자리한 이씨 가문의 사랑채였습니다. 오래된 기와 처마 아래로 늦가을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이었지요. 마당을 가로지른 물줄기가 댓돌 앞까지 차오르는 그 밤,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소년이었습니다. 18살 이준서. 사흘 뒤면 한성의 과거 시험장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청년이었으나 말입니다. 그 얼굴에는 글을 읽어 빛나는 총기 대신 처음 보는 이라면 누구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한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빗속을 달려왔습니다. 버선발이 질퍽한 진흙을 헤쳤고 도포자락은 흙탕물에 절어 무거워진 채로 그의 다리에 휘감겨 있었습니다. 두 눈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하염없이 쏟아졌으나 말입니다. 준서가 향한 곳은 별채였습니다. 행랑채 뒤편 담장 가장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별채. 집안에서 제일 좋은 방에서 쫓겨나듯 물러난 사람이 거처하는 그곳. 초라한 창호지 문 너머에는 등잔 하나만이 홀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문 앞에 멈춰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속에 무릎을 꿇은 채로 그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소리에 별채 안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창호지 문이 살며시 열렸지요. 한소윤이었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은 고요하고 깊은 눈빛의 여인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수십 년의 살림살이가 새긴 잔주름이 가득했고 볼에는 이 집에서 보낸 긴 세월의 풍파가 그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요. 허나 그 얼굴에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원망이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노여움도 없었습니다. 소유는 빗속에 무릎 꿇은 준서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마루로 내려섰습니다. 빗줄기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준서 곁에 쪼그려 앉아 떨리는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준서야. 한없이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이 어미를 의심했다 한들, 내가 이 어미를 등졌다 한들, 이 어미가 어찌 너를 미워하겠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준서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빗소리보다 더 크게 천지가 울리도록. 여러분,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총명한 소녀는 저토록 뼈를 깎는 죄책감으로 무릎을 꿇게 되었으며 어찌하여 저 강인한 여인은 원망 한마디 없이 아들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양 성저 십리박 버드나무 고개 인근 이세겸 참봉의 가문은 그 고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명문거가였습니다. 사랑채는 선비들이 드나들며 학문을 논하는 소리로 늘 생기가 넘쳤고 안채에는 철마다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만 해도 10여 명이 넘었고 근방의 전답은 너른 들판을 굽어볼 만큼 넉넉하였지요. 버드나무 고개 아래를 오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 집은 대대로 복이 끊이지 않는 집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것이 어찌 영원하겠습니까? 이 집의 안주인 한소유는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소윤이 10살도 되기 전에 홀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딸을 키우며 갖은 고생을 다 하셨지요.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낸 탓인지 소유는 남달리 손이 부지런했고 마음이 깊었습니다. 바늘 하나 실 한 올 허투루 여기지 않았으며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18배 이세겸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소유는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손이 트도록 빨래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시장을 오갔지요. 그렇게 이 집의 살림살이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도 흩어졌던 전답을 되사 모은 것도 모두 소윤의 손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만이 소윤에게 없었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소윤의 품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세겸은 가문의 대가 끊길까 마음이 타들어갔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마님이 복이 없어 자식을 못 두시나 봐. 저러다 가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 말들이 소윤의 귀에 들어갈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보이지 않는 칼날에 베이는 것처럼 아렸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남 앞에서만은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준서가 왔습니다. 이세겸의 먼 친척 가문에서 일찍이 부모를 여인 아이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시린 손을 꼭 쥔 채로 이 집 대문 앞에 선 그 아이는 고작 5살이었습니다. 까만 눈망울이 순박하게 빛나는 새끼 고양이처럼 여린 아이였지요. 소유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양자 문서를 쓰던 날 밤 소유는 그 작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등잔불 아래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제 이 집이 내 집이다. 이 어미가 너를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졸린 눈을 비비다가 소윤의 품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소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차갑게 비어있던 그곳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소윤이 준서를 키운 열려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추운 겨울밤 아이가 기침을 하면 소유는 밤새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고 더운 여름날 아이가 열이 오르면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리기를 10번, 20번 반복했습니다. 그를 가르칠 때는 등잔이 꺼질 때까지 함께 앉아 있었고 아이가 넘어져 무릎을 긁히면 친히 상처를 씻겨주며 아프냐 많이 아프냐라고 되묻고 또 되물었지요. 살림살이가 빠듯한 해에도 소유는 준서의 책과 붓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학문만큼은 내가 살아있는 한 쪼들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비녀를 팔아 서책을 사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그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고 15이 되던 해에는 이미 인근 서당 훈장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 아이는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학문이 깊어졌지요. 동네 어른들은 저 집 양자가 장원급제를 하겠다며 입을 모았고 이세겸 참봉은 그 소리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세겸 참봉이 후처를 드리겠다고 선언한 것은 집안 분위기가 그날 하루 만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지요. 민화란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내력을 들어보니 본디 한양 근방의 상민 출신이었으나 용모가 몹시 빼어나고 처신이 간교하여 과부가 된 이후 여기저기 연주를 타고 이세겸의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소유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방 안에 홀로 앉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로 창밖의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듣고 있었지요.
그리고 밤이 깊어서야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아무리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 그 말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다짐인지 그때는 소윤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민화란이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여놓던 날을 집안의 하인들은 두고두고 기억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화란은 비단 치마가 마당 돌을 쓸 만큼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달덩이처럼 희고 둥그렇고 눈매는 살짝 치켜 올라가 있어 보는 이를 흠칫 긴장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지요. 화란은 안채에 들어서며 소윤을 향해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처서머님 인사드립니다. 미숙한 것이 많사오니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세겸 참봉이 그 옆에서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윤은 조용히 화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윤의 가슴 한 구석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래 세상을 살아온 사람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달콤한 말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이면을 소윤의 눈은 이미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을 뿐이지요. 어서 오게나.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을 테니 우선 쉬도록 하게. 그날부터 민화란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화란도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소윤을 어머니라 부르며 극진히 모시는 척 하인들 앞에서 부지런한 척 이세겸 참봉 앞에서는 상냥하고 눈물도 잘 흘리는 아내인 척을 했지요. 허나 여러분, 본색이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화란은 은밀하게 하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겸 참봉의 눈을 피해 돈을 쥐어주며 귓속말을 했지요. 너는 나를 잘 따르면 돈도 주고 좋은 자리에 세워줄 것이야. 하지만 그 천만인 편을 들면 두고 봐. 그 달콤한 회유와 은밀한 협박에 하나 둘 하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윤 곁에서 평생을 보낸 늙은 몸종분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젊은 하인들 대부분이 슬며시 화란 쪽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지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화란은 이세겸 참봉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천마님께 누를 끼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속삭이는 화란을 이세겸은 가련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련함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이세겸은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소윤이 아니라 화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지요. 소윤은 그것을 보면서도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큰 마님이 약하신가 봐. 역시 후처한테 밀리는구나. 그러나 소윤은 그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지요. 화란이 이 집에 들어온 지 2해가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집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큰 마님이 집안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더라.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부엌대기 하나가 동이를 들고 지나가며 중얼거린 말이 하루가 지나지 않아 사랑채 마당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큰 마님이 그 어질고 부지런하신 분이 세상 모를 일이야. 겉으로는 점잖은 척해도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소문이란 본래 사실보다 더 크게 부풀려지는 법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이런 모양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 마님이 집 재산의 반 이상을 빼돌려 친정에 보냈다더라. 그러고 보니 예전에 소윤 마님 친정이 망한 뒤에도 이상하게 멀쩡하더라. 이 집 돈으로 친정을 살린 거 아니야?
그 소문을 처음 이세겸 참봉의 귀에 불어넣은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짐작이 가시지요. 어느 날 밤 이세겸이 소윤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내 들으니 집안 살림이 요 몇 해 사이 많이 줄었다 하더군. 소윤은 반듯하게 앉아 이세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참봉 어르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이신지요? 장부를 살펴보니 쌀 창고가 예전보다 많이 비어 있고 전답 수익도 예상보다 적다고 하더이다. 당신이 알고 있소? 소윤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허나 그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아주 침착하게 말했지요. 참봉 어르신, 그 장부를 누가 가져다 보여드렸습니까? 이세겸이 잠시 주저했습니다. 화란이가 걱정이 되어서 가져왔다더군. 소유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지요. 제가 제대로 된 장부를 내일 아침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지요. 허나 소윤이 다음 날 아침 장부를 가지러 갔을 때 그 장부는 없었습니다. 5년 넘게 소윤이 직접 기록해온 살림장부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낯선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란의 손에서 이세겸에게 전달된 조작된 숫자들로 가득한 그 장부가. 여러분, 이 순간 소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십수년을 이 집을 위해 뼈가 부러지도록 일해온 사람이 이제 도둑으로 몰리게 생긴 것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요. 두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질 뻔했겠지요. 하지만 소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준서가 있다. 준서가 과거를 치르기 전에 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면 그 소문이 준서에게도 옮겨붙을 것입니다. 가문이 흔들리면 준서의 미래도 흔들립니다. 자신 하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아이의 미래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소유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기다리겠다. 준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 그 결심이 그녀를 더욱 위험한 자리로 이끌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 소유는 알고 있었을까요? 민화란이 다음으로 노린 것은 준서였습니다. 화란은 준서에게 처음에는 지극히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들여보내고 서책을 구해다 주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준서의 방에 직접 등잔 기름을 갖다 주며 말했지요. 준서 도련님, 어서 장원급제 하셔야지요. 제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16이 된 준서는 그 다정함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고 이 집에 들어온 준서였으니 자신을 향한 관심과 다정함에 약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화란이 슬며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도련님, 저는 도련님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도련님도 이 집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큰 마님이 이 집 재산을 상당히 많이 빼돌리셨다는 걸 도련님은 알고 계십니까?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증거가 있어서요. 장부를 보셨습니까? 화란이 꺼내 보인 것은 조작된 장부였습니다.
교묘하게 숫자를 바꾸고 소윤의 글씨를 흉내내어 여러 항목에 표시해 놓은 것이었지요. 그것을 받아든 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말입니까? 저도 차마 믿기 어렵습니다. 허나 참봉 어른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 얼굴이 저리 어두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준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밟혔고, 한편으로는 조작된 장부 위의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총명한 아이였지만 아직 세상의 교활함을 다 알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리고 화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준서 도련님, 제가 들은 바로는 큰 마님이 이 집에서 나가시려 한다더군요. 도련님이 장원급제를 하고 나면 이 집의 재산을 다 챙겨 친정 쪽으로 가실 계획이라고요. 도련님을 이용하신 거지요.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준서의 마음에 그 거짓말은 독초처럼 뿌리를 내렸습니다. 준서가 소윤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소윤은 별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었지만 준서의 표정을 본 순간 그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거라. 준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어머니가 집안 돈을 빼돌리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윤은 바늘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서러웠을 것입니다. 10년을 키운 아들이 나를 도둑이라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깊이 박히는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소윤은 그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준서야,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느냐?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소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증거를 보았으니 의심이 나겠지. 어머니, 억울하시다면 해명을 해주시면. 해명? 소윤이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 공부가 먼저다. 다른 것은 나중에 생각하자꾸나. 준서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른스러운 체념처럼 보이는 그 말 뒤에 얼마나 깊고 무거운 계산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겠지요. 준서는 그날 이후 소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가져다 줘도 한마디 말이 없었고 마당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소윤이 준서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추어 서면 방 안에서 인기척이 끊겼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소윤에 대한 시선이 싸늘하게 식어갔지요. 양자 도련님마저 저러시는 걸 보면 큰마님이 정말 뭔가 잘못하신 모양이야. 화라는 그것을 보며 속으로 환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소윤이 이 집에서 버틸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화란이 이세겸 참봉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참봉 어르신,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큰마님이 이 집에 계신 한재가 어찌 살림을 맡겠습니까? 이러다가 준서 도련님도 상처를 받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세겸은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결국 소윤에게 말했지요. 당신이 한동안 별채에 계시는 게 좋겠소.
집 안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니 소유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항변도 눈물도 억울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별채로 걸음을 옮겼지요. 화라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안방을 내게 넘겼구나. 그날부터 안방의 주인은 미나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시지요. 한소윤이라는 사람이 별채로 물러난 것은 과연 패배였겠습니까?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윤이 별채로 물러난 그날 밤, 낡은 등잔 하나만을 켜놓고 홀로 앉은 그녀의 두 손에는 작은 책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5년치 가까이 꼼꼼히 적어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부였지요. 소유는 조심조심 그것을 꺼내어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화란이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소유는 집안의 모든 이상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장부가 교묘하게 조작되는 것, 하인들이 누군가의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소윤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하나 그 증거를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조작된 장부와 진짜 장부를 대조할 수 있는 기록을, 화란이 하인들에게 돈을 건넨 날짜와 액수를, 빠져나간 재산의 행방을. 그러나 소유는 그것을 당장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준서였습니다. 과거 시험이 채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집안에서 이 싸움이 터진다면 이세겸 참봉은 분노할 것이고 화란은 온갖 거짓말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관가의 눈이 이 집안으로 쏠릴 수도 있었지요. 그렇게 되면 준서는 어쩌겠습니까? 집안이 이 꼴인데 어찌 과거 시험에 마음을 다하겠습니까? 소문이 나면 시험장에서도 구설이 일겠지요. 소윤이 선택한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자신이 도둑으로 몰리더라도, 자신이 쫓겨나더라도 단 한 가지만은 지키겠다는 것. 준서가 온전하게 아무런 흠 없이 과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것이 소윤의 침묵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였습니다. 별채로 물러난 소윤의 하루는 어떠했겠습니까? 아침이면 차가운 방 안에서 혼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하루 한 끼 남짓한 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화란의 사람들이 된 터라 별채로 밥을 가져다 주는 것도 시원치 않았지요. 오래된 몸종분이 하나만이 소윤 곁을 지키며 몰래 음식을 챙겨왔습니다. 마님, 이 고생을 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억울하신 것 다 말씀하시고 마씨 계집을 몰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분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할 때마다 소유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분이야, 아직 때가 아니다. 준서가 과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마님이 이러시다 쓰러지시면 어쩌시려고요? 괜찮다. 이 몸은 아직 튼튼하니까. 소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별채의 낡은 창호지 너머로 바람이 들어오고 겨울이면 방이 냉장처럼 식어도 소윤은 등잔 하나를 켜놓고 밤마다 그 작은 비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증거를 다시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 때가 오면 어떻게 내보일 것인지를 조용히 구상했지요. 한편 안방의 미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방 주인이 된 화라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세겸의 도장이 찍힌 문서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시작했고 이 집의 전답 일부를 몰래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친정 쪽으로 혹은 뒷날을 대비해 어딘가에 감추어 두었지요. 화란의 친정 오라비가 드나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짧게 치켜 올라간 눈매가 화란을 쏙 빼닮은 그 사내는 이세겸 참봉에게는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면서도 돌아서면 화란에게 귓속말로 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세겸 참봉은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었지요. 이미 화란의 눈물과 달콤한 말에 깊이 빠져든 그였으니까요. 그 사이 준서는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란이 내준 사랑채 한 칸에 틀어박혀 낮이고 밤이고 책만 붙들었습니다. 그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 보리 야위어 같지요. 준서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하는 마음과 그 의심이 잘못된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윤이 보여준 것들이 눈앞에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겨울밤 자신의 발을 덮여주던 온기, 몸이 아플 때 밤새 곁에 앉아 이야기를 해주던 목소리, 자신의 비녀를 팔아 책을 사주던 그 나무 껍질 같은 손이, 그 손이 어찌 도둑질을 한 손이겠습니까? 허나 준서는 그 의문을 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속 깊이 박힌 의심의 가시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소윤이 쓰러지던 날이 왔습니다. 한겨울, 별채방이 너무 차가워 소윤은 밤새 기침을 했습니다. 분이가 뒤늦게 방에 들어갔을 때 소윤은 이불을 끌어안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흥건했지요. 마님, 마님. 분이가 통곡하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 그리고 찬 바람으로 인한 증세라 했지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이 준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책을 탁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별채 쪽을 바라보았지요. 저 먼 구석, 창호지 문 하나가 희미한 등잔 불빛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발을 내디디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분이 하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 순간 소유는 알고 있었을까요? 준서가 별채 쪽을 바라보다 돌아선 것을.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별채의 창문에서 소유는 그 모습을 보았겠지요. 허나 소유는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찬바람이 새어드는 별채방에서 이불을 여미며 말했지요. 괜찮다. 준서야, 괜찮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말인지 아들을 향한 말인지 아마 둘 다였겠지요. 민화란에 대한 처결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조달수 좌수가 증거를 가지고 관가에 보고하자 담당 관리가 이 집으로 나왔습니다. 조작된 문서와 위조 도장, 빼돌린 재산의 증거들이 낱낱이 확인되었고 화란의 오라비도 함께 조사를 받았지요. 화란은 관아에서 대질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처음에는 온갖 거짓말로 발뺌을 했습니다. 소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허나 증거는 명명백백했습니다. 결국 화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조 문서 작성, 가문재산 횡령, 그리고 무고. 죄목이 셋이나 되었지요. 화란은 이세겸 가문에서 완전히 내쫓겼습니다. 후처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빼돌린 재산은 전부 몰수되었습니다. 화란의 오라비도 함께 처벌을 받아 이 고을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지요. 이세겸 참봉은 관아에서 돌아와 소윤 앞에 직접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당신이 이 집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을 알면서도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용서하시오. 소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속으신 것이니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사시지요. 이세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이 별채에서 고생하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 이제 그만하시지요. 소윤은 그렇게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 비워두었던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화란이 드나들며 달라진 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원래대로 돌려놓으며 방을 정리했지요. 분이 하나가 눈물을 훔치며 뒤따라왔습니다. 마님,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돌아왔다. 그 말이 얼마나 긴 여정을 담은 말인지 분이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날이 왔습니다. 이른 새벽 준서가 시험장으로 떠나기 전에 소윤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서 소윤 앞에 단정히 앉았지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소윤이 준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는 그 얼굴을. 소윤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준서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무엇입니까? 열어보거라. 준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옥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5살에 이 집에 왔을 때 내 품속에 들어있던 것이다. 내 어미가 남긴 것이라고 했지. 내가 그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준서가 그 옥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미가. 그래. 내 생모는 가고 없지만 이 어미는 여기 있다. 시험장에 들어가거든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아는 것을 다 쏟아내어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준서가 그 옥돌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가거라. 준서가 일어서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 앞에서 멈추어 돌아보았지요. 어머니,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가 문을 나섰습니다. 이른 봄 아침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소윤은 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어서 가거라. 소윤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닷새 후였습니다. 한성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이준서 장원급제. 그 소식이 버드나무 고개 이씨 가문에 닿은 것은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소식을 들고 온 하인이 마당에서 숨을 헐떡이며 외쳤지요. 마님, 도련님이 장원급제하셨습니다. 안채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하인들이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이세겸 참봉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지요. 소윤은 그 소리를 안채에서 들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앉아있던 소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긴 기다림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웃 어른들과 하인들이 나와 준서를 맞이했지요. 이세겸 참봉이 활짝 웃으며 앞으로 나왔고
여기저기서 축하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곧장 안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안채 문을 열고 들어선 준서는 소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윤이 천천히 일어나 준서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하거라. 준서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소자를 만든 사람은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소자를 믿고 소자를 기다려주고 소자를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 소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세겸 참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이 하나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지요. 마당에 서 있던 이웃 사람들도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유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뻗어 준서의 머리를 살며시 쓸어주었지요. 나무 껍질 같은 손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주 잘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허나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십수년의 사랑, 반년의 고통, 오랜 기다림,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소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것이 소윤이 흘린 처음이자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소윤과 이준서의 이야기, 그리고 민화란의 이야기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했던 마음이 풀리셨습니까?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그 결말이 가슴 어딘가를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된 것은 소윤의 침묵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말하지 않고 도둑으로 몰려도 항변하지 않고 쫓겨나면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은 그 침묵이. 그것이 나약함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시간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서 있는 법이지요. 민화란은 무엇을 탐냈습니까? 안방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증거를 조작했고 사람의 마음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겼습니다. 소윤을 별채로 밀어내고 안방을 차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승리가 얼마나 갔습니까?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것은 탐욕과 함께 무너지고 사랑으로 쌓은 것은 사랑과 함께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닿았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지쳐 있습니까? 자신을 믿어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아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소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채에서 등잔 하나를 켜놓고 혼자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는 왔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인내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구수한 옛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